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은 더 오른다. 지금 뭐 외부 충격,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데의 아파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네. 사실 진짜 공급이 부족하고 빌라와 오피스텔이 비아파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게 뭐 당분간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길게 보자면 별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기조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기조가 네.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내일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이후에 가장 아마 바로 먼저 올라가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이제 김사부님과 함께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제 내일이 대선이고 그리고 예, 아마 이 영상은 내일 이후에 올라가는데 거의 예, 바로 직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아직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네. 뭐 그래도 아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달라질 게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막 가정을 하고 뭐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는 하거든요. 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 뭐 유력으로 지금 여론조사들이 막 나왔던 게 있다 보니 물론 좁혀지고는 있었지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요 민주당 쪽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뭐가 있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손을 안 대겠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졌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사실은 국힘이랑 뭐 딱히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힘이랑은 별 차이가 없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거는 별로 손대지 않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공약이죠.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국힘 쪽에서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보여줬다는 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쪽에서의 지금 공약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그렇죠. 하지 여기서 뭔가를 뭘 바꾸지 않겠다. 네, 예, 이게 어찌 보면 부동산 공약인데 네. 제가 그 강남 쪽 유세 현장 그 인터뷰 하는 거 아까 유세 연설 같은 걸 봤는데 네.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과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아니다. 예. 네. 그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공약과는 달리 네. 뭐 이렇게 너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네. 불편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약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그 취지는 혹시 예, 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수 확보죠. 네. 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다주택자한테 포인트를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한테 포인트를 둬봤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다주택자가 많잖아요. 이미 벌써. 이미 많이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많고 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은 뭐냐라고 하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건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까지 하는 네. 그런 대중들의 어느 정도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고가 주택.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하여간 이제 뭐 고가라고 굳이 뭐 금액까지 얘기하자면 네.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에서 30억 이상
정도쯤 되는 선 이상부터는 네. 좀 세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정치는 이제 표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표를 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뭐 명분도 그렇고 증세도 해야 되고 한다면은 네. 이제 1주택, 다주택 할 거 없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택 수가 아니라 그냥 그 과세 표준 합산해가지고 네, 예.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게 하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네. 것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 부동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지방 부동산 같은 거는 뭐 내가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네.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원성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그것까지 다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중과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이죠.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어쨌거나 하여간 기존의 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 정치적 의도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과거의 정권과는 다르다.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과 우리는 다른 정권이다.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서 중도파를 좀 더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 합쳐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재탕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다. 네.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한 채가 비싼 것 쪽에다가 좀 증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러니까 꼭 채수의 관계가 아니라 네.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랑 뭐 15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 25억이잖아요. 네. 만약에 25억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그럼 25억부터는 과세 이렇게 가지는 않고 무조건 한 채가 이제 25억이 그 선이 넘어가면.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다 세율에 해당된다. 국가 세율에 해당된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보여집니다. 뭐 부자세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좀 결국은 하나가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요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고 이 책이 또 이제 대선 바로 직후에 또 나오는 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대선 이후에 예. 많이 바뀌는 게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투자 흐름이 또 이어진다고 보세요? 투자로만 보자면은 사실은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결국 이제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약세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약세장이라는 게 조금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야 이게 무슨 약세장 이거 강세장 아니야? 뭐 맨날 오르던데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약세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약세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사이클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약세장은 지금은 대중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네. 모르는 걸 본다고 해도 대중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중들은 점점 관심을 멀어져 간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 너 돈 벌어라. 나랑은 네.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점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약세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는 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네. 과거는 이렇게 이제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거래가 뜸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거래가 뜸해지면 매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수세가 약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낮은 금액에 던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놀랍게도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거래가 아무리 줄어도 절대 낮은 가격에 안 던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격이 경신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아주 매우 과거의 약세장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중고가대 이상을 살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는 게 예. 아니, 도대체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저게 또 신고가로 계속 족족 산단 말이죠. 네. 거기다 단기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도대체 누가 사는 건지 그리고 이 가격에 사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뭘 기대하고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도대체 사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요. 그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가 아니라 그런 물건을 안 파니까 네. 사고 싶은 사람,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매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이제 정보가 너무 이제 공유화되다 보니까 매도자가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찍힌지를 바로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알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는 난 무조건 높게 팔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이제 버틴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공유화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본인의 전 재산이에요. 네. 전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더 싸게 가격에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그거 팔고 또 어딘가로 가거나 뭔가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무거운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그게 다가오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미 기록한 그 가격보다 싼 가격엔 절대 안 팔겠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완전히 저항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매수세가 붙게 돼서 또 거래가 또 경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소수지만 계속 있어도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생각해 보면 팔려면 더 없다 이거죠. 팔고 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낮게 팔 거면 차라리 그냥 여기 살지. 이거 팔고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세금 띄고 하면 남는 것도 없으니 네. 확실히 높게 주지 않으면 안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토호제로 지금 강남 3구에 용산까지 어찌 보면 가장 네, 최상위 지역이 막 묶이면서 네. 매물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얼마나 그게 빨리 이제 파급이 됐다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토호제라는 건 명백하게 진짜 본인이 들어가 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에다가 대출도 왕창 줄여져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초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 이러려고 하는 실수요자인데도 그 수요가 계속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똘똘한 한 채로 한 채씩 갖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이제 현상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자꾸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강남 쪽에 뭐 다주택자가 뭐 많지는 않아졌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예, 예.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또 시장을 휩쓸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뭘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나도 한 채밖에 없고 네, 나도 이거 팔고 또 한 채 사러 가야 되니 이제 다들 그냥 지금 약간 퇴근 시간처럼 막 차가 막 정체되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고 네, 지금 네. 이 상황을 정부가 뭐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마 취임하고 나면 항상 대통령이 뭐 보통 먼저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대책 같은 거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네,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번에도 좀 빠르게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초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사실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 손을 대서 얻게 되는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이렇게 이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주택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지금 이제 세금을 크게 한번 물리는 정책, 네. 이런 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그런 쪽의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지방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더 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 3월 대비해가지고 한 2달 동안 뭐 물론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뭐 지금 한 10% 이상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아파트들이 막 보여요. 지금 네. 막 가면 뭐 매물 아예 없고 뭐 계좌도 안 나온다 이런 사실 그 분위기만 보면 되게 과열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지역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우선 새 정부는 약간은 좀 지켜볼 것이다. 어떤 뭐 예, 특정 예. 지역을 뭐 규제한다거나 이러진 네. 않을 거로
보시는 걸까요? 아, 왜냐면 이게 또 약간 그 규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아, 그렇죠. 네,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건데 여기 해야 된다고. 아, 그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그리고 공약에서도 한 것도 있고 뭐 네. 이제 그 많이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정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실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요즘 집 사러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네. 진짜 지금 뭐 집 사기가 되게 힘든 동네들이 많아졌는데 많죠. 예, 이게 어찌 보면 대선 전에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좀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 거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지금 뭐 외부 충격,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지금 같은 구조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데의 아파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네. 사실 진짜. 가장 큰 어쨌든 1주택만 갖게 한다는 게 오히려 이걸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네. 계속. 그냥 어떡하냐고요. 자기도 딱 하나 가져야 되는데 네. 내가 수평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파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사는 것도 신경 써. 마찬가지예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 더 합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던지고 쉽게 사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누구나 다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 많은 거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그러니까 언제나 매물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선 전후 뭐 정책이 나오네, 뭐 7월에 DSR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최대한 빨리 산다. 뭐 이게 맞는 전략일까요? 왜냐면 또 지금 가면 또 막 계속 올라가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들도 봐도 강남 집값이 막 올라갈 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강력한 대책 같은 것이 나왔을 때 네. 일단은 집값이 주춤한 기간이 한 뭐 3개월에서 길으면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뭐 그런 정도에 꼭 반복된다는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영끌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분명히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금의 정책이 한번 이제 뭐 크게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나 이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던지게 되면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국지적이지만 좀 과열 양상이 보이는 거에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정책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뭐 지금으로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왜냐면 요즘 10억 후반대가 막 다 20억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 사러 가신 분들이 너무 허탈해 하시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언론에는 뭐 아직도 많이 안 나오고 지금은 대선 시즌이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대선 이후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위주로 하겠다. 이제 그 수요 조절보다는 뭐 세금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공급이 다음 정권 안에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전 정권의 재탕인데 3기 신도시 얘기했다가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뭐 사전 청약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다 뭐 속 터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들어가라고 해도 이제 들어가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기 신도시를 카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에 또 잘 속아요. 또 대중들이 잘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이제 그냥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거에 현혹이 되는데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봐서도 절대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급 정책들은 좀 무의미하다까지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어떤 그 정책적 구조적인 뭐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게 더 많이 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 오르기 전에 그냥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불안하지만 한번 좀 지켜보자. 한 9월 달쯤 뭐 하나 뭐 규제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사부님 의견은 뭐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기다리고 내가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냐,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후자 쪽이 좀 더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고서 뭔가 그런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사야지라고 기다리는 건 확률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력이 된다면 여력에 맞는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일단 사는 것이 지금으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쪽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확 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정책 전환 뭐 이런 거는 예상이 좀 될까요? 그것도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역시 얘기한 것처럼 뭐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은 규제를 더하지 않겠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떠냐면은 뭐 딱히 특별히 혜택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혜택을 괜히 한번 줬다가 주려고 했다가 더 오히려 된통 당하더란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게 토어제 풀었다가 이제 된통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미 선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현 상태 유지로 우선은 가려고 하는 것이 좀 보인다.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집값이라는 거 자체가 뭐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맡기는 분위기로 당분간은 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고, 이제 다만 이제 고가 주택 쪽에서는 뭐 조금 규제 체계라든지 뭐 일부 세금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추정된다. 정도의 이제 의견이신데, 어쨌든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뭐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중간에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조정의 어떤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뭐 한 2, 3년 안에는 뭐 딱히 뭐가 보이지 않는 건지 이런 좀 약간 긴 전망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길게 보자면은 일단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길게 보자면 별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은 가격이 변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조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막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줄로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는 없어져요. 자꾸 거래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중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갖거나 또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포기해버리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재산에 맞는 투자성 있는 거에 꼭 세팅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보면 급등기 때 점점 거래량이 적어지는데 가격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신고가를 계속 찍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고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네. 점점 더 거래량은 적어지지만 천천히 올라간다 이렇게 네, 예. 봐도 된다라고 네, 예.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토어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어제도 이제 9월에 우선은 만기를 한다라고 네, 이제 네. 한시적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막상 또 이제 9월이 다가오면 항상 네. 토어제는 잠깐 쓸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계속 가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것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해제해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제하면 더 한번 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번 뭐 그런 일까지 사례까지 있는데 그걸 누가 뭐 하겠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지금 그 인터넷에서 막 돌거든요. 25개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보냐라는 심리적인 그 선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결국 지금 토호제 있는데 다 몰려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게 이제 외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용성 같은 데도 많이 오르고 그런 데들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마용성까지만 해도. 네. 그렇다라고 하면 토호제를 확대할 만큼의 명분이 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지금 그 토어제가 다음에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지역 내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데는 엄청 올라가고 아닌 데들은 예, 또 그렇죠. 가만히 있고 막 예, 이러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결국에 이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일까요? 네. 옆단지인데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강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강남은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들이 다 좋잖아요. 네. 인프라가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정리가 잘 돼 있는 도시잖아요. 예, 그런데 강북이나 강남을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이라는 곳은 정리가 굉장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된 곳과 아닌 곳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강남 외 지역이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역시 신축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신축이 지금 또 최근에도 많이 좀 튀어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신축을 뭐 지금 이 가격이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는 네.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강남 외의 신축은 저는 굉장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지금 강북권에 지금 이제 분양하는 데들 이런 데들 가격 보면 다 깜짝 놀랍니다. 다. 예. 그래서 이거 강남이야? 막 이럴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들이 다 분양이 결국 다 완판될 거고 그리고 주변 가격까지 다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강북이라고 해서 딱히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주변이 너무 개발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네. 대단지가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런 약점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격을 강남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반값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분양가는 높지만 강남은 이제 입주할 때 되면 훨씬 올라가니까 결국 시세로 보자면 반값도 안 되는 시세거든요. 아직. 그러니까는 오히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강남 쪽에 있는 신축들은 지금 뭐 완전 천정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약간 뭐 가능성이 높진 않다. 더 올라가기가. 아니요, 거기도 좀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률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상승률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좀 약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고가 주택에다가 부과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명분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세금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금을 증세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 막 50억, 70억, 100억짜리 주택들이 계속 이렇게 인기와 각광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은 그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지금 뭐 결국 70억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네. 50억에서 45억, 40억까지 떨어졌다 70억 가는 것과 네. 50억에서 계속 55, 뭐 60, 70 이렇게 가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냥 50억이 저는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50억이 40억까지 떨어졌다가 70억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로 본다라는 거죠. 한 번은 좀 약간 예. 그 출렁임이 있을 예, 수 예, 있다. 예, 예. 그게 아마 그 증세 쪽에서 예, 나올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잘 잊으셨지만 예전에 종부세 막 올리기 시작할 때 네, 그때는 예, 그렇죠. 강남에 막 30억, 40억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걱정 많고 네. 막 집 팔아야 된다. 막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타겟형 증세가 되면 네. 그쪽이 좀 흔들흔들할 수 있다. 그러면 강남이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좀 하락을 한다면 다른 지역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향을 받죠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것도 과거 사례에도 거의 나오는데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타겟을 한 곳이 많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다른 데들도 주춤하죠 당연히. 주춤하는 것이 있고 약간 이제 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죠. 네. 예전에 15억 초과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때가 15억들이 있었죠. 넘어가는 곳들은 이제 지지부진한데 12억, 13억들이 막 14억, 그렇죠. 맞아요, 9,900까지 맞아요. 막 따라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타겟형으로 강남을 맞춤형 증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다른 지역들은 또 약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좀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죠. 차별화가 될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진짜 오히려 마용성 같은 데가 네. 조금 바로 그 대안이니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1주택 고가 쪽에는 조금 좀 불안함은 좀 있을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이 상승률의 어떤 기조 이런 거는 좀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26년, 27년, 28년에서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은 네. 이 상승 폭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좀 더 튀는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대중들이 자꾸 무관심해지고 나쁘게 보면 포기해요. 그냥. 가격이 너무 많이 예. 했다. 그러니까 나랑은 이제 무관한 일, 나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 돈이 있어도 약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거래를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네. 뭐 앉은 자리에서 막 1억 올리고 막 맞아요.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판다든지 뭐 막 매도자가 안 나타나 심지어는 네. 뭐 이제 만나기로 다 약속했는데 뭐 네. 이런 일들은 몇 번 겪으면 성질이 나거든요. 뭐 진짜 그야말로 내가 사는 사람인데 내 이렇게까지 내가 이 진짜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네.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떨어져 버려요. 그냥 포기하고 안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그렇게 많을 가능성이 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가 버티면서 그 가격을 버티면서 있는 거고 매수자는 잘 안 나타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급등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기도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건설 경기도 좀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대통령의 가장 뭐 중요한 지금 가장 앞에 있는 과제라고 보면은 결국에 시장에 막 돈도 좀 유동성이 풀릴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대출 규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 규제도 그래요. 저는 일단은 지금 새 정부가 일단은 신경 쓸 부분 그리고 신경 쓸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네. 역시 지방 부동산을 건드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과거 사례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푸는 정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네.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한꺼번에 왕창 주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주는 거죠. 조금 주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보는 거죠.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더 줘. 더 줘. 이렇게 혜택이 점점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방을 살려야지 지금 뭐 이미 뭐 강남권 이런 데다가 뭔가를 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렇게 좀 규제를 풀었다거나 이제 뭔가 좀 혜택이 있다거나 이렇게 느끼는 쪽은 대중들이 다 원하고 있는 쪽이 아닌 네. 지방 부동산 쪽에 일단은 포커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 주택에 한해서는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도 뭐 집을 살 수 있게까지 열어줄지.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정도까지는 최종적으로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대책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그야말로 뭐 그냥 뭐 정석같이 쓰는 여러 네. 정책들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해 준다. 네. 지금 사면 양도세 뭐 평생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대책들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파트 임대주택 다시 넣어주겠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들 쓸 것들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세금 빼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뭐 사는 거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다. 뭐 심지어 거기서 얻게 되는 임대소득 같은 걸 소득세에서 많이 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안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은 지방 부동산을 선택 안 하는 이유가 괜히 그거 하나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임대에서 뭐 막말로 말해서 내가 지방 부동산 하나 임대하는데 막 연수익 12%씩 나와.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않고 또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조금씩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혜택이 뭔지 한번 잘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혜택의 시작이 어쨌든 올 하반기 추석 전에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나올 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면 추석 때 예, 예, 보통 예. 그 네. 여론이 막 형성되니까 그렇죠. 예, 지방 예. 살리기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나온다고 보죠. 그러면 그게 예. 나오면 근데 서울 분들이 갈까요?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봐가면서 봐가면서 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나오냐면, 진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걸 왜 안 사고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나오지 않겠냐. 그럴 정도로 나올 때까지도 대중은 안 움직일 안 거다. 움직이다가. 예. 그러니까는 투자자한테는 빅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그냥 막말로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막말로 아니 저거 3천만 맞아요. 원만 있으면 저거 집 사는데 저걸 왜 안 사지?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사는데 왜 안 사지? 이러잖아요. 게다가 세금도 다 깎아준다는데 저거 왜 안 사지?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안 사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지방 부동산한테 오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 집은 없으신데 서울에 계속 사셔야 되는데 지방에 한번 기회가 열리면 지금 너무 고가니까 절로 좀 기다렸다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우선 하나 사놔야 될까? 그거는 좀 조금 그래도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좀 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는 해결해 놓으신 분들이 지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실거주든 뭐 하여간 조금 본인의 이제 형편에 맞게 네.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투자용과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혜택이 많으면 이제 주방 부동산도 투자용이 당연히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거는 하나 이제 갖고 가는 게, 원래 투자라는 게 좀 확률로 보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네. 앞으로 뭐 계속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약간 뭐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의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어쨌든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더 이상 뭐 지금 가상금리가 높긴 하지만 뭐 계속 버틸 수는 없으니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네. 지금 대출 받는 분들 생각보다 좀 금리 받을만 하다는 분들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금리 인하가 뭐 지금보다 뭐 한 0.5 막 이렇게 막 더 내려가면 네.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네.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총량을 좀 줄여봐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낮춰야지 어떻게 경제가 좀 살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 낮춘 금리가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도 지금 이미 쏠림 현상이 있는 대로만 다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출의 총량 자체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에 유리한 방향인 건 맞죠. 네. 그래도. 차기 정부가 사실 이제 뭐 국회도 그렇고 뭐 이제 행정부도 그렇고 모두 이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사실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들도 막 완화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완화한 걸 또 규제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두가 사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아파트 시장이 되게 지금 뭐 침체돼 있고 이쪽에 문제가 많다. 그렇죠. 임차인들 보호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비아파트 쪽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나올 거라고 보기보다 꼭 나와야 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희소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희소. 딱 한 사람이 한 채만, 한 집안이 한 채만 살 수 있게 희소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희소해지게 하는 게 가격을 올리는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빌라 오피스텔들이 그 시장을 해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아파트에 쏠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 오피스텔을 살려야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정책은 너무 빌라 오피스텔을 못 살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네. 그게 겁나가 지금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려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을 3자가 들도록 해라. 네. 그래서 정부 3분의 1, 주인 3분의 1, 세입자 3분의 1. 아예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자꾸 대출 이자 같은 거 싸게 해주고 정책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빌라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보증보험을 다 들 수 있게 해주고 그 보증보험료를 3자가 나눠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걱정할 게 없잖아요. 보증보험이 다 책임져니까 전세 사기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전세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또 신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왜냐면 분양해봐야 어차피 살 사람도 없다 그렇죠. 이런 네. 거라서 지금 네. 이쪽 공급 부족도 이 네. 비아파트에서도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살려달라 뭐 네. 건설 경기도 살릴 겸해서 네. 이런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또 이제 주택수 제외나 네, 예. 뭐 가장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택수를 빼주고 옛날에 원래가 이제 이게 비주거용 주택 아니죠. 이게 원래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쳐서 또 주택수에서 빠지고 뭐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원상복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이런 정책을 쓸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혜택으로 치자면 좀 많이 나중에 나올 혜택이거든요. 많이 그게. 나중이다. 예, 그래서 그 혜택이 좀 중첩되면은 그런 혜택까지도 나올 때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급한 거는 아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보여지고. 네. 근데 그렇게 좀 되긴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소유자 입장에서도 임대라도 잘 할 수 있게 좀 환경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돼야지. 네. 그래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또 다시 재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야지 돌아가는 건데 시장이 지금은 뭐 다들 기피하는 그런 대상만 되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는 뭐 주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6년 단기 임대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다시 또 부활을 해서 뭐 네. 비아파트긴 하지만 네.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네.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건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혜택이 느껴지려면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제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한 거에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그래야지 아파트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지죠. 네. 그런 시점까지 가도록 이제 돼가는 과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예, 예. 그러면 결국에 이런 중첩되는 과정이 생기려면은 네, 예. 더 시장이 좀 침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더 안 좋아질 때까지는 정부도 좀 간을 보면서 좀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또 이게 전향적으로 또 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뭐 거의 바닥 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더 이상 뭐 나빠질 때까지 볼 수는 없고 정부도 이제 뭐 손을 안 대면 안 될 수 없는 네. 그런 지경까지는 이미 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혜택을 줬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반대급부적인 일들이 벌어질까봐 이제 자꾸 간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꼭 정치적인 얘기까지 굳이 하자면
그거를 이제 뭐 이제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표가 뭐 이렇게 크게 얻어지는 게 없다라고 해서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한 뭔가 좀 요약을 해서 앞으로 집 사기 더 힘들어지는 건가라는 거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은 더 오른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무관심해지지 말아라. 네. 무관심해지지 말고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이게 인간이 이제 늘 이제 대중과 어울리는 게 습성이 돼 있잖아요. 네. 대중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게 습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너무 초고가 얘기들만 있잖아요. 네. 막 여의도, 뭐 압구정, 막 이런 게 뭐 50억, 100억, 맨 이런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완전히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관심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뭐 그야말로 한 투자금 한 1억 5천 정도 된 거 이런 것도 1년 동안 막 2배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전히. 네. 여전히 많다기보다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 6억짜리 아파트 같은 것도 내가 2, 3년 후에 봤더니만은 그게 7, 8억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유 나는 뭐 나중에 생각할래 이러고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발 그래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막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 얘기는 다 뭐 강남 얘기 뭐 이런 거 뭐 마용성 얘기만 나오니까 우리 동네 시세가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네.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다 집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네마다 다르지만 사실 지금 뭐 저가 아파트들도 막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은 기다리는 분들도 나름 전략적으로 기다리시는 건데 이분들이 뭐 나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 전세 한 2년 더 살고 가면은 그래도 좀 더 낮게 보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만약에 지금 상황이 강세장이다라고 하면 네.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막 너도 나도 막 참여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나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걸 제가 좀 권할 만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자꾸 관심이 없어지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고 아이 뭐 이제 부동산 반드시 떨어질 거 이게 말이 돼 100억씩 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바꿔서 아 내가 내 형편에 될 수 있는 거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재밌는 게 또 우리 유튜브가 또 이제 항상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것만 계속 보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이 막 이렇게 화랑이 될 때는 막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질 때는 내가 설령 부동산을 안 관심을 가져도 저절로 알아서 뜨잖아요. 알아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알아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알아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 그러네. 근데 지금은 조용해요. 안 뜬단 말이에요. 부인나님 많이 뜨시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어요. 맞아요. 요새 부인나님 일 안 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요즘에 추첨 안 되지 않아요? 부동산 영상 자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정말 살 수 있는 집은 너무너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데 되게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도 쓰셨는데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고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와중에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 뭐 지금 집을 산다고 하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좀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조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지역 얘기해 드리면 제일 좋아하실 테니까. 네. 예. 일단은 뭐 서울과 수도권이 이제 가장 유력하고요. 당연히. 예.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남부권. 예.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북부권은 조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서울, 수도권 남부. 이런 정도까지는 그런 데다가 이제
수도권 남부 쪽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신축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하면 뭐 거의 아주 별 이변이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제가 조금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투자성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아주 간편한 방법을 하나 정리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강남역 신전이라는 거거든요. 강남역 신전. 예, 그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투자성 있는 거를 보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 체크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대단지라는 거는 체크리스트라기보다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얘는 빼고요, 일단. 그러니까 대단지만 봐야 된다라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당연히고요. 예, 그 다음에 강남역 신전인데 그게 뭐냐면 강남에서 얼마나 가깝냐. 예, 그리고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그러니까 네. 준역세권까지는 포함이라 이거죠. 예, 그리고 신축이냐 준신축이냐까지는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전세 비율이 어느 정도 선이냐. 근데 강남권이냐 이제 준강남권이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50% 45에서 50% 정도를 이제 그냥 정상적인 범위.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높다라는 건 가격이 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으면은 더 좋은 거고 만약에 더 낮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조건이 다 갖추고 있어도 좀 위험한 거. 너무 비싼 거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간단한 방법 점수제로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강남이냐 역세권이냐 신축이냐 그리고 전세 비율이냐 이 네 가지 조건만 갖다 대기만 해도 투자성 있는 거 물건을 보기에는 되게 좀 편해진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대충 적용해도 거의 네. 대다수가 없어져요. 몇 개 안 남습니다. 그렇죠. 맞죠. 거기다 대단지까지로 해버리면. 그렇죠. 예. 예. 그 정도의 그 지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이제 대출까지 끼면 그 네. 정도 범위에 있는 거를 전혀 못 살 뭐 진짜 무슨 뭐 압구정동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절대로 본인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에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까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준신축까지도 괜찮다. 라는 네. 거면은 그 구축이라고 만약에 불러야 될까요? 뭐 한 20년 정도 네, 된 네. 것들은 네. 그래도 이번 타이밍에는 약간 좀 너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강남역 신축 그리고 전세 비율인데 네. 이게 이제 각각 1점씩이에요. 그러면 이제 4점이잖아요. 만점이. 네. 만점이 4점인데 예를 들어서 신축이면 1점이고 준신축이면 0.5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투자성 있는 것에 그래서 종합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냐면 2.5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뭐 구축인데 나머지 예, 다 그렇죠. 좋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요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전세가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전세가율이 네. 좀 높은 거를 살라고 보면은 네. 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왠지 좀 마음에 들면 항상 전세가율이 좀 막 낮고 네, 막 그러거든요. 이 그렇죠. 적정 전세가율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뭐 최소 이거는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강남권이라고 하면 45에서 50% 사이엔 들어와야 되고요. 아. 예, 그 이상 되는 건 뭐 좋은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준 강남권이라고 하면 50에서 55% 사이에는 들어와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럼 강남에 요즘 막 네. 핫한 동네들은 네. 지금 45, 50% 나오는 안 데가 나오죠.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네. 네. 그럼 이런 데들은 예. 좀 이런 조심해라. 데들은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너무 완벽하게 조성이 돼 있으면은 그런 데들도 오르잖아요. 또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뭐 흠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비율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그게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4점 만점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뭐 나빠도 그렇죠. 나머지가 다 나머지 좋으면 세 개가 다 되면은 그렇게 또 거니까. 오르는 거죠 가격이. 네, 예. 맞아요. 사실 그 뭐든지 하나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좀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뭐 이제 약세장, 강세장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이 지금이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약세장 다음은 다시 강세장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지금도 올라간다고 네, 하는데 강세장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다들 이제 지금 같은 때는 솔직히 못
못 믿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약세장에서 야 지금도 가격이 뭐 이렇게 100억씩 오르는데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음에 강세장은 지방장에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이 참여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중이 압구정동을 다 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 참여할 수 있냐?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지방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도저히 이런 말해도 믿어지지 않죠. 지방이 돈 된다 이게 말이 맞아요.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역사를 보면 또 이렇게 지방이 돈 되는 그렇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중이 너도 나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환경이 점점 혜택이 쌓이다가 보면은 이제 일부 발빠른 이제 투자자들 눈에는 이제 너무 야 이건 완전 히 거저먹는 때인데 이런 때까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벌었다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대중이 이제 참여하는 네. 그런 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부자들이 돈이 많다 하지만 인원수와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투자금을 다 고려하면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게 어찌 보면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집값 때문에 지금은 지방에 투자를 안 하시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잠잠하신 건데 아마 지방장이 열린다 하면은 이제 가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돈 된다고 하면. 예.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야, 저 지금 빨리 지방 부동산 사라고 그러면 하는 거 안 되죠.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절대 그런 거 네. 아닙니다. 분명히 네.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얼마나 중첩되는지 보고서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한 1, 2년 안에 바로 이렇게 지방장이 열린다라고 그렇죠. 보기는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마 뭐 빨라도 이번 정권 뭐 후반기쯤에나 돼서 중첩이 많이 되고 네. 소위 말하는 선발대가 가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렇죠. 산더니 6개월 만에 뭐 8천 올랐어 이런 네, 얘기들이 막 그렇죠. 유튜브에 나오면 네, 그때 좀 열리지 그렇죠.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 수도권 한 채. 좀 분위기는 좀 사실은 그것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채라기보다는 두 채 해라. 두채 두 채. 정도. 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두 채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한 채인데 우린 일시적 이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왜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활용하면은 두 채를 유지해 가면서 계속 한 채 비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그것도 막아버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조로 봐서는 막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두 채를 계속 보유하면서 한 채 팔아가면서 두 채 다 비과세 받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한 채를 가지고 쭉 있는 사람과 두 채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비과세 받아가서 불리는 사람과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두 채를 비과세를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는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인 거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만 2주택인 거잖아요. 그거를 좀 제발 좀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단순히 얘기해서 24억짜리 한 채 살 거면 12억짜리 두 채를 사서 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금은 똑같이 비과세를 받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일시적 2주택, 1가구 2주택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돈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조금 이제 내가 1년 동안 모으는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디서 생기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1주택에만 꽂혀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모은 돈을 해가지고 뭘 사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충분히 다른 거를 투자성이 있을 만한 걸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2년 안에 모여졌다 그러면 네. 다른 걸 사라 이거죠. 예, 사서 이게 활용을 그러면 일시적 이가구 주택 두 개를 다 비과세 받으면서 둘 다 재산을 한 2배씩 늘려가는 그런 네. 전략을 취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만 많이들 생각하시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우선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고 또 내가 꼭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나는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데 살고 나는 투자성 있는 걸 사놓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세금이 내가 올라가는 전세금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뭐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젊은 분들은 모으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합쳐도 내가 그 한 채에만 꽂혀 있으면은 계속 그냥 돈으로 모으기만 해야지. 그리고 네. 또 젊은 분들도 무슨 생각합니까? 주로 대부분 그렇게 돈 생기면 미국 주식 사야지. 네. 이 생각 뭐 하고 있잖아요. 코인 네. 사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 되면 좋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런 돈들도 투자성 있을 만한 돈이 생겼다라고 부동산 살 만한 돈이 생겼다 그러면 2주택까지는 과감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재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다가 이제 그 12억 미만은 또 비과세를 그렇죠. 노리면 예, 예. 사실 그렇죠. 여기도 네. 그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의 아유, 투자처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걸로 자산을 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네. 뭐 다른 금융자산 투자가 더 좋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경우도 네. 있죠.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책을 또 이번에 내셨죠.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집 살지 말지 고민하지만 사실 지금 집을 못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이게 돈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네. 당분간 또 전월세 시장이 또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시고 또 김사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기조는 뭐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고 빌라와 오피스텔이 비아파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게 뭐 당분간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변할 걸 기대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전세 시장부터 조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월세는 또 따라서 가고 이런 기조가 보일 텐데 네. 이게 뭐 정부 정책이나 어떻게 뭐 다른 뭐 어떤 그 처방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잠시라도 좀 안정화가 되거나 뭐 이럴 확률은 좀 없을까요? 글쎄, 그러기에는 뭐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아파트를 좀 활성화해줘서 좀 이제 수요가 좀 분산되는 것만이 가장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개인들은 그냥 월세 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월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월세를 뭐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전세를 안 살고 월세를 살면 막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막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세를 막 많이 고집을 하는데 사실은 월세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전세가 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왜 월세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고 싶어하는 집, 이제 그런 집이라는 곳이 내가 투자성이 없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 전월세 살기 싫어 이래서 그냥 확 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소위 말한 무모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네. 월세를 살면서 좀 내가 있는 나머지 재산은 투자성 있는 데를 사겠다.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월세를 내가 내고라도 그냥 살자라고 좀 생각을 바꾸면 나머지 돈은 그래도 적더라도 투자성 있는 걸 내가 사놓고 이렇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그냥 꼭 내가 살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데를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투자해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월세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라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월세가 덜 오릅니다. 전세보다. 예. 그래서 이제 전세는 막 몇 천씩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임대차법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4년 지나면 또 확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월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거꾸로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월세가 이제 좀 이제 전세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돈을 내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거주할 때는 월세가 또 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생각보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또 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받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월세를 내보내잖아요. 만약에 그럼 월세가 또 딱딱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 또 불안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라도 한 달 정도라도 공실이 나게 되면 그 손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붙잡으려고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너무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월세라는 것이 그래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하려고 생각해서 너무 이제 몰두해서 실수하는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월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는 되게 시세에 민감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월세는 그냥 뭐 주인분이 그냥 이 사람들 마음에 들면 그냥 더 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돈 안 빌리고 이제 따박따박 내주면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임차인 경험 때문에라도 그냥 더 살게 하고 막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 있잖아요.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엔 이제 돈을 그 투자금을 내가 이제 계좌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뭘 살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얘기로 좀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임차인들 좀 친화적으로 정책을 더 펼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전세를 들어가서 뭐 최소 4년 정도는 살 수 있고 뭐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뭐 좀 수요가 막 이제 막 몰리고 하는 이 큰 산을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요게 지금 한번 전세 살면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전에도 한번 나왔다가 네. 큰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이제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암만 해도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치 성향이 뭐 그다지 극좌도 극우도 아니라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시장에 부작용도 많아서 저는 사실 임대차법도 빨리 폐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 4년 있다 올린다는 건 결국 결국 억지로 시장이 올라가야 될 시간을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 조삼모사 거잖아요.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4년 후에 그 비용을 내려고 하게 되면 더 충격이 더 많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년 정도쯤에 해서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봐서 본인의 형편에 맞는 데 이렇게 맞추는 노력들이 더 시장 친화적인 거지.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4년 만에 한다고 하면 결국 4년 만에 한 번씩 큰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뭐 더 나가서 4년에다가 또 뭐 4+4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분간 지금 임대차 시장 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보면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으면 사실 정부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뭐 공급이 그렇죠. 안 되면은 뭐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오히려 좀 인위적으로 센 게 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걸 방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이런 걸 누르는 게 정말 따지고 보면 제일 하수의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소비자들이 그런 걸 찾냐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활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아파트에만 몰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비아파트 쪽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안타까운 건 또 뭐냐면은 비아파트를 또 활성화하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이제 자꾸 이제 건설업자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돌아가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는 이제 새 아파트, 그러니까 새 오피스텔, 새 빌라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빌라들, 기존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좀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쪽으로 자꾸 뭐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주인에게 그렇게 돈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의 하수의 정책을 쓰지 말고 실제로 소비자의 입장으로 아파트 말고 저것도 좋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그런 쪽으로 좀 활로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뭐 빌라 같은 것들 좀 오래된 구축들 이게 들어가서 사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데 뭐 그런 거 뭐 리모델링 비용을 뭐 예를 들어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존에 있는 집들을 좀 이렇게 선호도가 높게 해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신축 분양 쪽으로 많이들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이게 또 기존 구축들은 또 계속 안 가고 신축 선호도만 높아지고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전세 대출 쪽을 좀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정부가 컨트롤 못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세 쪽은 아무래도 좀 건드리진 어려울까요? 이거 건드리는 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전세 네. 대출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건 전세 대출을 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전세를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싼 금액에 자꾸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서는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좀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진짜 판도라 상자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열어버려 가지고 뭐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달콤함에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봉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전세 대출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래서 전세 대출이 줄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자꾸 갖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전세가 자꾸 편하면 집을 자꾸 안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집을 사야 자기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사도록 만드는 정책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또 전세를 좀 권장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더 좋은 집, 더 신축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적으면 뭐 내 돈에 맞춰서라도 집을 살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면은 뭐 신축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청약제도나 이런 것들 쪽에서는 뭐 별 기대나 어떤 변화 부분은 없을까요? 뭐 그냥 어떻게 보세요? 청약 쪽에서도 뭐 특별한 변화도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급이 부족하다 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보는 이제 포인트가 그런 거를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북 쪽에 생각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거를 좀 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싸게 분양이 돼라고 하고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라는데 근데 그런 게 조금 굉장히 찬스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잖아요. 이 지역은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안 돼 도저히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분양은 무조건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두 개 이건 둘 다 고정관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 아파트가 대단지로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막상 사람들의 그 선호도는 이제 완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 선호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찬스가 올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강북권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조금 고가 분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들 그런 거를 좀 관심 깊게 본인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지금 전세 2년 4년 더 살면서 청약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3기 신도시, 뭐 4기 신도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활성화한다고 하면 또 청약이 좀 좋은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발 집을 좀 하나 사고 그걸 노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가점이 날아가니까. 아니 근데 가점으로 840 아래가 가점으로 하는 게 40%밖에 안 되잖아요. 60%는 그냥 추첨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걸 가점에 게다가 가점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가점을 맞을 그 높은 점수를 맞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주택으로 하는지 다 알고 이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고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점수가 가능성 있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무모한 짓이죠. 왜냐하면은 아니 투자성 있는 우리 부동산을 투자성 있는 부동산을 사면 우리 목표가 지금 4년에 2배로 올라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비과세까지 받으면 그냥 모조리 2배. 그러면 8년 되면은 4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15년이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무주택을 하고 청약만 바라본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은 바라지 말고 가점은 너무 무모한 짓이고 일단 뭐래도 하나 투자성 있는 걸 사놓으면 걔는 알아서 굴러갈 거잖아요. 그리고 청약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잖아. 1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전세를 고려하는 분들이 뭐 아예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출 막 전액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뭐 한 2, 3억 정도는 있는데 아 전세 좀 살아서 좀 돈 모아서 뭐 청약이나 뭐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한 4, 5억대 정도 아파트를 수도권 안에서 살 수는 있는데 그거 사서 돈이 되겠냐?라는 생각에 사실 그냥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아주 좀 저가라고 해야 될까요? 한 4, 5억대 뭐 이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이분들도 집을 살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그냥 그 투자성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최하 금액은 지금 이 시점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1억 2천. 입니다. 1억 2천이 최하거든요. 제가 말한 아까 그런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남역 신전에도 포함되어 있고 수도권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투자성 있는 거 이런 것이 최하 금액이 투자 금액만 최하 금액이 1억 2천 정도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웬만한 사회생활 하면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살기 좋은데 월세 그냥 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한 4년 있다가 2배로 오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청약을 한번 넣어보는데 만약에 당첨이 된다.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또 된다. 그러면 그 집을 또 팔 수도 있잖아. 2년만 지나면 지금 비과세잖아요. 또 심지어. 그거 팔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청약만 바라보면 오직 청약만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인생이 무모한 짓이냐고요. 사실 모든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리스크가 많으니까 얘가 안 되면 얘가 안 되면 얘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맞아요. 네, 그 길을 좀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청약만 바라보거나 또는 이제 뭐 나는 뭐 없으니까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런 게 널려 있지는 않아요. 널려 있지는 않지만 찾으면 충분히 눈에 보일 만큼 있으니까 좀 제발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라. 예. 그 집값에서 2배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투자금의 그렇죠. 2배니까 그렇죠. 뭐 1억 2천 투자했을 때 한 2, 4년 뒤에 1억 2천 정도 오르는 집 정도를 찾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지금 전세를 또 돌았다가 나중에 못 사면 안 되니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 책 쓰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도 황금 로드맵이 있다. 그러면 이 로드맵이라는 건 뭐 단기 로드맵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건 좀 중장기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억 2천 정도는 있는 분들이 아마 시청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이분들이 장기 로드맵으로 짜면 한 몇 년 정도를 한 어떤 정도 수준의 고생을 하면 이 정도까지 간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는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이제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쭉 봐오면서 봤을 때 보니까 한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서 12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20억 만들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 가능하다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가능하냐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거기에 강세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서도 말씀드린 지금 약세장인데 강세장이 한번 온다 이거죠. 그럼 강세장이 오면 정말로 너무 빨리 돈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강세장을 절대 강세장 초입에 들어갈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도 추천을 안 해주고 나도 안 보고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 주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하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강세장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냐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계속 약세장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강세장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죠. 그렇게 강세장을 만나니까 약세장 때는 4년에 2배씩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강세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2년에 2배, 2년에 3배 이런 식으로 불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불린 금액을 2년 만에 막 2배로 불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20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을 따라가면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그거를 뭐 이제 막 여러 뭐 부동산을 사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규정에 맞게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강세장은 이제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그건 아마 이제 지방 쪽에서 열릴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지방에서 정말 강세장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또 받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오잖아요, 항상. 네, 그런 거를 또 대비하려면 미리미리 좀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사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좀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